교재는 336페이지 제4회 비대면 시험 대비 모의고사 연습용 되겠습니다. 1번 실무 이론 평가 첫 번째 다음 중 재무회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회계 목적입니다. 첫 번째 기업에 관한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 현금 흐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고. 자, 세 번째,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얘는 특정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고요. 산업과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얘는 이거엔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4번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 대표이사 같은 경우 경영자의 자질 이런 것들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틀렸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 현금 과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금 과부족이라는 건 현금이 넘치거나 또는 현금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임시적으로, 즉, 그 금액을 찾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계정이 현금 과부족이거든요. 자, 1번. 현금의 실제 잔액과 장부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네, 맞습니다. 실제 잔액과 장부 잔액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 현금 과부족 계정은 임시 계정이므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계상할 수 없습니다. 얘가 틀렸습니다. 현금 과부족이라는 건 재무상태표에 나타낼 수 없어요. 왜? 임시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사용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까지 확인이 안 되면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털어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일치하지 않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한다. 네, 좀 전에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잡손실 계정의 경우 영어 외 비용 항목이다. 네, 잡손실 영어 외 비용입니다. 그럼 잡이익은 영어 외 수익이겠죠? 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유가증권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자, 여러분, 지분증권이 뭐고 채무증권이 뭘까요? 일단 지분증권은 회사에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식. 네, 주식이 해당이 됩니다. 주식. 채무증권은 채권이죠, 채권. 자, 채권. 그래서 채권에는 뭐 어떤 것이 있냐. 이거 채권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저기를 생각하는데 이 채권에는 대표적인 게 사채. 그리고 국채.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거죠. 지방채, 공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채권들을 채무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네,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조건이 뭐예요?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으로.
그리고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다. 즉 시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네.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분류된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분류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즉 단기간 시세 차익 목적이다. 그러면 채권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4번의 답에서 틀린 거는 채무증권이 뭐뭐으로만 즉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분류된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단기간 내의 시세 차익이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장기간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또는 시장성이 없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도 분류할 수 없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도 분류할 수 없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는 유가증권을 4가지로 분류를 한다. (4번) 다음은 5월 10일 합계 잔액 시산표의 일부이다. 매출처 주식회사 수분뷰티의 파산으로 인해 외상매출금 잔액 65만 원이 회수 불능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하고자 한다. 바르게 회계 처리한 것은 즉 외상매출금을 그러니까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그 대금을 못 받게 됐어요. 자, 못 받게 돼서 대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먼저 쓰고 부족하게 되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인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합계잔액 시간표 일부를 볼게요.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이 얼마 있어요? 18만 원 잔액 남아 있습니다. 65만 원 중 18만 원을 먼저 끌어다 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18만 원이 있는 거를 먼저 체크할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대손 충당금 18만 원 갖다 쓴 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썼어요.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일단 65만 원짜리가 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65만 원에서 18만 원을 뺀 47만 원을 뭘로 정리하냐? 대손상각비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로 정리한 47만 원. 이렇게 분개한 거. 즉 3번이 맞는 답입니다. 3번. 답은 3번. 자, 5번. 다음 중 주식회사 헤르메스의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자,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보낸 상품으로 기말 현재 수탁자가 보관 중인 상품. 즉, 우리가 직접 파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한테 팔아달라고 준 거예요. 준 건데 아직 팔리지 않은
물건, 그 상품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출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인 상품. 도착지 인도 주권이라는 건 선박으로 보내든 뭐 어쨌든 뭐 비행기로 보내든 도착을 해서 즉 도착지에 딱 도착하면 그때부터 판매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 중에 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자, 3번.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인 상품. 다른 데서 사갖고 왔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 틀렸어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담보로 제공된 상품. 그것도 우리 회사 재고자산이죠. 네. 자, 답은 3번이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즉, 남의 회사 재고자산이에요. 네,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6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분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류 기준이 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네, 맞습니다. 밑줄 그으세요. 보고기간 종료일 1년 이내 유동부채. 두 번째,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즉, 비유동부채로 있었어요. 즉, 장기간 사용하는 그런 부채였는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나갈 거예요. 나간다라는 건 뭐 상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갚는다든가 예. 그럴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유동성 장기부채가 되겠습니다. 텍스트로 입력해 줄게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얘는 유동부채입니다. 이렇게 분류하시거든요. 네. 가게 닫고 이렇게 됩니다. 3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거로 예상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4번.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 차입금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뭘로 분류해요? 유동부채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뭘로? 유동부채.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너무 내려갔네. 네, 이렇게 해서 6번의 답은 4번. 틀렸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사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사체. 여러분이 사체를 잘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네. 사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 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세요. 나중에. 네. 58페이지에 있는 교재를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그 이자를 사채 이자에 포함한다. 할인 발행 차금인 경우에는 네, 사채 이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네, 액면가액에서 계속 상각액만큼 이렇게 계속 뺍니다. 네. 자, 3번. 인쇄비, 수수료 등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 가격에서 차감한다. 네. 인쇄비하고 수수료 비용은 사채 발행비 이런 비용으로 별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발행 가격에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매년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얘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틀렸어요. 증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또는 사채를 할증 발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은 모두 증가합니다. 매년 증가해요. 자, 그래서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이 되면 상가액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다. 특히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더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으면 거기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얘기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포괄적으로 승계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대가로서 다른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자,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2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요. 세 번째는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왜? 담보 목적이잖아요. 네 번째,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건물을 지어주는데 건설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용역의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9번. 다음 중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법인과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 얘가 2억 원인데 2022년 7월 1일부터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맞아요. 설명이 맞는 설명입니다. 네. 이게 2022년 7월 1일부터기 때문에 2억 원. 근데 그 전, 즉 2022년 1월,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는 3억 원이었어요. 네. 전자세금 계산서 꼭 발급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는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네, 10일까지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발급은 10일까지 할 수 있지만 발행일은 말일자로 발행하셔야 돼요. 3번,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는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된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작성 연월일이 속한 달해가 아니라 발행한 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까지 무조건 전송하셔야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한 날 다음 날까지는 국세청에 전송해야 된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아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송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여기 전송하지 않아도가 틀렸어요. 전송을 해야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얘도 틀렸고. 자,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뭐 2022년 7월 1일로 나와 있으면 2억 원까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3억 원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어쨌든 2번 답입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단서 조항이 붙을 거예요. 여기 1번 같은 경우 2억 원인 경우에는 뭐 몇 월 며칠자까지는 뭐 2억 원이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2억 원, 7월 1일 이전은 3억 원이었습니다.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지체되어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매출 애누리 공급가액에서 뺍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 도착하기 전에 파손됐으면 뺍니다.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할부 판매라는 건 대금을 이렇게 나눠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내는 거에 대한 이자는 공급가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번까지 실무평가 이론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